여보, 내 카드로 저 여자한테 5억짜리 차를 사줘? 그게 목구멍으로 넘어가니? 결혼 3년 차. 나는 사랑 하나만 믿고 결혼했다고 생각했다. 강태우. 광화문이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내 남편. 평범한 집안 출신이지만 언제나 칼주름 잡힌 정장 차림에 사람 좋은 따뜻한 미소를 짓던 남자. 그를 위해 한강그룹의 외동딸인 나 한지연은 가진 모든 배경을 숨기고 그저 한지은이라는 평범한 전업주부의 탈을 썼다. 우리의 신혼집은 경기도 일산의 평범한 아파트였다. 그곳에서의 내 일상은 매일 그를 위해 따뜻한 밥상을 차리고 다음날 입을 와이셔츠를 다려주며 틈만 나면 나를 쥐잡듯 잡는 시어머니를 상대하는 것이었다. 지은아, 국이 왜 이렇게 짜니? 소금국을 끓였어. 지은아, 사과가 왜 이렇게 푸석푸석해? 넌 눈 떴다 뭐하니? 좀 좋은 걸로 고를 순 없었니? 지은아, 우리 태우가 밖에서 얼마나 뼈 빠지게 일하는데 집구석 꼴이 이게 뭐니? 저 구석에 먼지 좀 봐라. 어머니의 말들은 무딘 칼날처럼 매일같이 내 가슴을 후벼 팠다. 그래도 나는 참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태우가 나를 꼭 안아주며 다정하게 속삭여 주었으니까. 우리 엄마가 원래 표현이 서툴러서 그래? 말은 저렇게 해도 속은 따뜻한 분이야? 당신이 이해해줘. 내가 사랑하잖아, 지은아. 내 아내는 너뿐이야. 나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 억울함쯤은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내 개인 비자금을 털어부도 직전이었던 태우의 회사를 기적처럼 살려냈고 심지어 한강그룹 계열사의 굵직한 프로젝트까지 따내게 도와주었다. 그는 동료들 앞에서 어깨를 으쓱대며 이 모든 게 자신의 노력 덕분이라고 자랑했다. 나는 사람들 틈에 둘러싸인 그를 보며 구석에 숨어 바보처럼 그가 자랑스러워 가슴이 벅차오르곤 했다. 나는 매달 태우의 효도라는 명목으로 시어머니께 한도가 없는 가족 카드를 드렸다. 태우가 피땀 흘려 번 돈이니 맛있는 것도 사드시고 너무 아끼지 마시라고 했다. 어머니는 그 카드를 넙죽 받아 챙기면서도 입버릇처럼 비아냥거렸다. 우리 태우가 능력이 좋아서 그래? 누구랑 다르게 친정 도움 하나 못 받고 집에서 밥만 축내는 여자들은 이런 거 구경이나 하겠니? 나는 이 모든 게 행복으로 가는 길에 놓인 작은 돌뿌리 정도라고 생각했다. 바로 오늘까지는 말이다. 오늘은 결혼 3주년 기념일이었다. 아침에 집을 나서며 태우는 나를 깊이 안아주었다. 여보, 오늘 중요한 프로젝트 회의가 있어서 밤샘해야 할 것 같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밤에 야식이라도 만들어 회사로 찾아갈까 고민하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나는 베란다에 쭈그리고 앉아 김장을 준비하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엄명이었다. 파는 김치는 믿을 수 없으니 우리 집 김치는 며느리인 내가 직접 배추 100포기를 절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매운 고춧가루 양념에 손이 벌겋게 부르트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올 때쯤 나의 절친 역할을 맡고 있는 개인 비서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메시지에는 글자 하나 없이 사진 한 장만 덩그러니 있었다. 사진의 배경은 강남 도산대로에 위치한 한강그룹 사나이 최고급 수입차 전시장. 그리고 사진 속 주인공은 내 남편 강태우, 시어머니, 그리고 처음 보는 낯선 젊은 여자였다. 그 여자는 태우의 팔짱을 끼고 배를 내밀고 있었는데 아랫배가 살짝 불러 있었다.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의기양양함이 가득했다. 그리고 내 시어머니는 그 여자에게 온갖 아양을 떨며 웃고 있었다. 내가 시집 온 지 3년 동안 단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자애로운 미소였다. 머릿속에서 폭탄이 터진 듯 중 하는 이명이 들렸다. 김치를 버무리던 대야가 손에서 미끄러졌다. 붉은 양념이 앞치마 위로 튀어올랐다. 마치 핏자국 같았다. 나는 울지 않았다. 떨지도 않았다. 그저 기계처럼 차분하게 앞치마를 벗고 손을 씻고 눈에 띄지 않는 수수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평범한 주부 연기를 위해 샀던 국산 중고차를 몰고 강남으로 향했다. 전시장 지점장인 박 부장은 내가 평사원 시절 직접 발탁해 승진시킨 사람이었다. 내가 2층 VIP실로 들어서자마자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허리를 숙였다. 대표님, 여긴 어떻게... 나는 검지를 입술에 대고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는 즉시 입을 다물고 공손히 뒤로 물러섰다. 와인 한 잔 줘요. 나는 나지막이 말하며 시선을 아래층의 세 사람에게 고정했다. VIP실의 매직 미러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발명품이었다. 나는 그들의 표정 하나하나를 선명하게 볼 수 있었고 도청 장치를 통해 들려오는 그들의 대화 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지만 그들은 진짜 물주인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태우야, 이 흰색 마이바흐 정말 기가 막힌다. 우리 겨울이랑 아주 딱 어울려, 그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날카롭게 찢어졌다. 어머니가 말하는 겨울이 저 임산부인 모양이었다. 김겨울이라 이름 한 번 참 좋다. 김겨울은 수줍은 듯 태우의 어깨에 기대며 부른 배를 쓰다듬었다. 어머니, 너무 비싸지 않을까요? 5억이나 하는데요. 비싸긴 뭐가 비싸. 시어머니는 주위 직원들이 다 들으라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태우가 이제 큰 회사 사장인데 돈도 잘 벌고. 이 정도는 껌값이지. 게다가 이건 내 미래 손주를 위한 선물인데 최고로 해줘야지. 집구석에 있는 그 칙칙한 애랑은 차원이 다르잖니. 걔는 평생 이런 거 구경도 못할 거다. 짠순이에다가 복도 지질이 없는 년, 남편 복을 깎아먹는 상이라니까. 강태호는 김겨울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꿀이 떨어질 듯한 눈빛을 보냈다. 엄마 말이 맞아? 당신이랑 우리 아기가 좋아하는 건데 돈이 무슨 상관이야. 우리 겨울이 강씨 집안 장손 품느라 고생하는데 이 정도 선물은 당연하지. 그 순간 내 심장은 완전히 멈췄다. 아니, 차갑게 식어버렸다. 지난 3년간의 내 인내와 헌신은 그들의 눈에 그저 궁상맞고 격 떨어지는 우공 같은 며느리의 발버둥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내가 뒤에서 몰래 일으켜 세운 그의 사업은 다른 여자를 기쁘게 하는 자금이 되었고 내가 어머니께 드린 용도는 나를 조롱하는 미천이 되었다. 김겨울이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다. 너무나 익숙한 카드였다. 내가 시어머니께 드린 그 가족 카드였다. 내 돈으로 내 남편의 내연녀에게 장손 김신 축하 선물로 5억짜리 차를 사주겠다니. 정말이지, 기가 막힌 코미디가 따로 없었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내 전담 프라이빗 뱅커를 찾았다. 통화 연결음이 들리는 순간 내 입가에는 차갑고도 화려한 미소가 번졌다. 이 팀장, 나야. 내 목소리는 호수처럼 고요했다. 내 명의로 발급된 가족 카드, 끝자리 7788번. 지금 당장 동결해. 1초도 지체하지 말고. 네, 대표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와인잔을 들어 검붉은 액체를 가볍게 흔들었다. 마치 곧 시작될 비극적인 연극을 감상하려는 관객처럼. 아래층에서는 직원이 그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꽂고 있었다. 강태우, 시어머니, 김겨울. 세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과 기대감이 넘쳐 흘렀다. 나는 와인을 단숨에 들이켰다. 바로 다음 순간 아래층에서 직원의 예에 바르지만 사무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이 카드는 거래 정지된 카드입니다. 뒤이어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비명이 전시장 천장을 찔렀다. 아, 지난 3년 동안 들었던 그 어떤 소리보다 아름다운 교향곡이었다. 뭐, 정지? 말도 안 돼. 시어머니는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 펄쩍 뛰었다. 직원의 손에서 카드를 낚아채 이리저리 뒤집어 보며 마치 눈빛으로 카드를 녹이기라도 할 기세였다. 내가 뭘 잘못 눌렀겠지? 다시 긁어봐. 기계가 고장 난 거 아니야? 직원의 얼굴에서 영업용 미소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대신 훈련된 경멸이 그 자리를 채웠다. 그는 더 이상 연기할 필요도 없다는 듯 진상 고객을 바라보는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고객님, 이미 3번이나 시도했습니다. 은행 시스템상 소유주가 직접 분실 및 도난 신고를 하여 정지된 카드라고 뜹니다. 다른 결제 수단이 없으시면 곤란합니다만 그는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그 싸늘한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주변의 다른 손님들과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구경하기 시작했다. 그 시선들이 바늘처럼 강태호의 얼굴에 꽂혔다. 그의 얼굴은 붓다 못해 검푸르게 변했고 이마에는 핏대가 섰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카드를 노려보았다. 그럴 리가. 어떻게 이럴 수가. 그는 중얼거리더니 무언가 생각난 듯 급히 구석으로 뛰어가 휴대폰을 꺼냈다. 내 휴대폰 화면이 밝아졌다. 발신자 이름은 사랑하는 남편. 참으로 역겨운 5글자였다. 나는 벨소리가 한참 울리도록 내버려 두었다. 아래층 강태호의 인내심이 바닥날 때쯤 나는 아주 느긋하게 통화 버튼을 눌렀다. 야, 한지은. 수화기 너머로 억눌린 분노가 터져나왔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엄마 장보는 카드가 왜 정지됐어? 카드 대금 안 냈어? 당장 풀어. 그의 말투는 당당했다. 마치 내가 큰 실수라도 저지른 부하 직원인 양 훈계하려 들었다. 나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에 그의 고함이 뚝 멈췄다. 장보는 카드. 박 부장이 다시 채워준 와인을 한 모금 음미하며 나는 나른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여보, 난 몰랐네. 요즘 강남 배추는 한 포기에 5억이나 하나 봐. 당신네 식구들 위장이 참 대단하네. 수학이 넘어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강태호의 표정이 눈에 선했다. 충격, 당황, 그리고 들켰다는 공포가 뒤섞인 그 볼만한 표정. 너 무슨 소리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는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었다. 모르겠어. 내 목소리가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졌다. 그럼 알게 해줄게. 강태호, 너 지금 내 어머니랑 김겨울이라는 여자 데리고 내 카드로 우리 집안 전시장에서 5억짜리 차를 사서 내 첩한테 선물하려는 거잖아. 아니야. 내가 그걸 어떻게... 그는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다. 아는 정도가 아니야? 지금 다 보고 있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매직미러 앞으로 다가갔다. 구석에 처박혀 꼴사납게 전화를 붙들고 있는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자, 선택지 2개 줄게. 하나, 지금 당장 내 사람들 데리고 제 발로 기어나간다. 2, 내가 보안팀 불러서 걔 끌어내듯 끌어낸다. 어느 걸로 할래? 한지은, 너 미쳤어. 내가 감히 나한테 이래? 잊었나 본데 넌 그냥 가정주부야. 내가 누리는 거 다 내가 벌어다 준 거라고. 그는 악을 썼다. 지난 3년간 나를 가스라이팅하며 짓밟았던 그 논리로 자신의 무너진 자존심을 세워보려 애쓰고 있었다. 그래, 내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다. 2번째를 골랐구나. 나는 전화를 끊고 즉시 한강그룹 보안상황실 내선을 눌렀다. 김 실장, 나야. 네, 대표님. 지시 내리십시오. 강남 전시장 1층. 남자 하나, 여자 둘의 신용카드 도용 미수범들이고 현장에서 난동 피우고 있어. 지금 당장 병력 보내서 악성 채무자 대응 매뉴얼 최고 수위로 처리해. 짐짝처럼 드러내.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그리고 현장 CCTV 영상 따서 보안팀 위기 대처 우수 사례로 그룹 전체 임원 단톡방에 실시간 전송해. 다들 보고 배우라고. 알겠습니다. 즉시 거행하겠습니다. 3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검은 제복을 입은 거구의 보안요원 6명이 흰 장갑을 끼고 무표정한 얼굴로 전시장 1층에 들이닥쳤다. 그들은 전화기를 들고 멍하니 서 있는 강태호와 아직도 직원에게 삿대질하며 소리 지르는 시어머니, 그리고 김겨울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 강태호 씨, 박순자 씨, 김겨울 씨. 보안팀장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세 분은 도난 카드 사용 시도 및 업무방해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지금 즉시 퇴거 조치합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부라리며 대들었다. 너희들 뭐야? 어디서 감히? 우리 아들이 여기 VIP야. 지점장 나오라고 해. 보안팀장은 대꾸도 없이 손짓했다. 요원 2명이 즉시 시어머니의 양팔을 결박하듯 잡았다. 다른 요원들은 강태호와 사색이 된 김겨울에게 다가갔다. 이거 안 놔?
우리 엄마한테 손대지 마. 강태우가 반항하려 했지만 전문 보안 요원들 앞에서는 어린아이의 몸부림에 불과했다. 놓으라고. 이게 같은 놈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고소할 거야. 시어머니의 악에 바친 비명과 욕설이 전시장을 가득 메웠다. 김겨울은 쏟아지는 사람들의 시선에 얼굴을 감싸쥐고 가을바람 맞은 낙엽처럼 바들바들 떨었다. 그들은 마치 뒷덜미를 잡힌 도둑개들처럼 화려한 전시장 바닥에 질질 끌려나갔다. 그리고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내동댕이 쳐졌다. 나는 2층에서 강태우가 바닥에 나뒹굴 때의 그 표정을 똑똑히 보았다. 당혹감, 굴욕, 분노가 뒤엉킨 그 얼굴.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며 허벅지를 치고 있었고 김겨울은 배를 감싸쥐고 허둥지둥 일어나려 애쓰고 있었다. 내 휴대폰에서는 그룹 임원 단톡방 알림이 미친 듯이 울리고 있었다. 우수사례 학습이라는 제목의 영상은 아마 오늘 오후 한강그룹 최고의 화제거리가 될 것이다. 강태우, 나의 사랑스러운 남편. 널 위해 준비한 이 지옥도가 마음에 드니? 이건 시작일 뿐이야. 내가 나에게서 가져간 모든 것, 이자까지 쳐서 피를 토해내게 만들어줄게. 나는 더 이상 전시장에 머무르지 않았다. 거짓과 배신으로 얼룩진 일산의 그 집으로도 돌아가지 않았다. 나는 곧장 내 진짜 집, 한남동의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한강이 발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이곳이야말로 한지은이 있어야 할 곳이었다. 집 안에는 퀴퀴한 김치 냄새 대신 내가 좋아하는 백차 향기가 은은하게 감돌았다. 나는 싸구려 옷을 벗어 던지고 뜨거운 물에 몸을 담갔다. 목욕을 마치고 실크 가운을 걸친 채 거울 앞에 섰다. 다소 수척해졌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지난 3년간의 한지은, 비굴하고 멍청했던 가정주부는 오늘 오후 그 마이바흐 전시장에서 죽었다. 지금 살아있는 건 한강그룹의 한지은이다. 나는 울지 않았다. 발광하지도 않았다. 복수는 감정의 배설이 아니라 차가운 이성으로 설계하는 게임이니까. 나는 내 전담 변호사인 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우리 가문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다. 최 변호사님, 접니다. 한지은이에요. 아가씨, 드디어 결심하셨습니까? 최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놀라움보다는 안도감이 묻어났다. 내 멍청한 결혼 생활이 끝나는 날만을 기다려온 눈치였다. 네.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이혼합니다. 지금 당장 처리해 주셔야 할 게 있어요. 지난 3년간 제가 개인 명의로든 차명으로든 강태우와 그 모친 박순자에게 제공한 모든 자산을 전수 조사해 주세요. 일산 아파트, 강태우가 타는 제네시스, 시골에 사준 땅, 그리고 강태우 회사 태우 이노베이션에 들어간 투자금, 무이자 대출, 프로젝트 계약권, 마지막으로 그 가족 카드의 3년치 사용 내역까지. 10원 한 장 빠뜨리지 말고 리스트 뽑아주세요. 내일 아침 9시까지 제 집무실 책상 위에 올려두세요. 알겠습니다, 아가씨. 즉시 팀을 소집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텅 빈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흐르는 강물처럼 반짝였다. 한때는 저 불빛 중 하나가 나를 비춰줄 거라 믿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나를 비추는 건 타인의 빛이 아니라 나 스스로 타오르는 불꽃뿐이라는 것을. 예상대로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초인종이 울렸다. 강태우와 흑투성이가 된 시어머니였다. 혼인신고서에 기재된 주소를 보고 찾아온 모양이었다. 강태우의 얼굴에는 굴욕감과 분노가 덕지덕지 묻어 있었다. 하지만 문이 열리고 그가 단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5성급 호텔 스위트룸보다 화려한 펜트하우스의 내부를 보는 순간 그는 얼어붙고 말았다. 시어머니 박순자는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고 입은 다물어지지 않았다. 방금 전까지의 기세등등한 모습은 사라지고 탐욕스러운 경악만이 그 얼굴을 채웠다. 지은아, 여기가. 강태우는 말을 더듬었다. 나는 대꾸도 없이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무슨 일이죠? 나의 서늘한 태도가 그의 신경을 긁은 모양이었다. 그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그 역겨운 피해자 코스프레 표정을 지어 보였다. 지은아, 오늘 대체 왜 그런 거야? 내가 밖에서 우리 망신을 그렇게 줘야 했어? 우린 부부잖아. 무슨 오해가 있으면 집에 와서 말로 풀면 되잖아. 집. 나는 헛웃음을 흘렸다. 어느 집 말하는 거야? 일산에 있는 그 아파트. 아니면 내가 내 첩이랑 살림 차리려고 했던 그 집. 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되었는지 본능적인 뻔뻔함으로 무장하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다시 허벅지를 치며 곡을 하기 시작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독한 며느리를 들였을꼬. 우리 강씨 집안 대를 이어주지도 못할 망정. 이제는 내 아들 앞길까지 막으려 드네. 태우야, 저것 봐라. 저게 내가 좋다고 데려온 여자다. 아주 우리 집안 씨를 말리려고 작정을 했구나. 어머니는 곡소리를 내면서도 실눈을 뜨고 나를 힐끔거렸다. 아마도 내가 예전처럼 당황해서 달려와 부축하거나 사과하길 바라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는 팔짱을 낀 채 그 역겨운 연극을 관람할 뿐이었다. 내 반응이 없자 강태우는 즉시 작전을 바꿔 감정에 호소하기 시작했다. 그는 내 앞으로 달려들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벌레를 피하듯 몸을 뒤로 뺐다. 그러자 그는 내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눈시울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지은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짜 죽을 죄를 지었어.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그 여자가 꼬신 거야. 자기가 내 애를 가졌다고 하고 엄마는 계속 손주 타령하면서 압박하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실수한 거야.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건 너뿐이야, 지은아.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우리 아이를 봐서라도 이혼은 안 돼. 아이. 그 입으로 감히 아이를 들먹이다니. 나는 눈물 콧물 쏟아내며 열연을 펼치는 그를 내려다보았다. 마음의 동요는커녕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아이. 나는 차탁 밑에 미리 준비해둔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 든 종이 몇 장을 꺼내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 그의 얼굴을 향해 획 뿌렸다. 내가 말하는 아이가 이 아이니? 종이가 바닥으로 어지럽게 흩어졌다. 맨 위에 놓인 것은 김겨울의 산부인과 검진 기록이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훨씬 더 중요한 서류가 깔려 있었다. 이게 뭐야? 강태우가 멍한 표정으로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다. 아, 별거 아니야. 나는 컵에 담긴 물을 한 모금 천천히 들이켰다. 그냥 친자 확인 결과지야. 얼마 전부터 당신이 야근한다고 거짓말하는 게 수상해서 사람 좀 붙였거든. 당신들이 데이트하던 카페에서 김겨울 씨가 쓰던 컵을 운 좋게 구했지 뭐야? 마침 아는 바이오 기업 대표님이 계셔서 DNA 대조를 좀 부탁해봤어.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점점 공포에 질려가는 그의 얼굴을 감상했다. 그리고 또박또박 판사가 사형 선고를 내리듯 명확하게 읊조렸다. 검사 결과 김겨울 뱃속의 그 아이는 당신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 다시 말해 강태우, 넌 나한테만 속은 게 아니라 내 첩한테도 호구 잡힌 거야? 넌 곧 금쪽 같은 장손을 얻을 줄 알았겠지만 실상은 남의 뻐꾸기 새끼를 대신 키워줄 멍청이였을 뿐이라고. 강태우의 몸이 석고상처럼 굳어버렸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떨구고 결과지에 적힌 친자관계 성립 안 됨이라는 검은 글씨를 뚫어지라 쳐다보았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핏기 없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갔다. 옆에서 계속 곡소리를 내던 시어머니의 울음도 뚝 그쳤다. 누군가 목을 조른 듯 컥 소리를 내던 그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벌떡 일어나 강태호의 손에 들린 종이를 낚아챘다.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노인이었지만 0%라고 적힌 아라비아 숫자의 의미는 본능적으로 알아챘다. 말도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어머니는 미친 사람처럼 고개를 저으며 아들을 향해 마지막 희망을 구걸했다. 태우야, 이거 가짜지? 저 못된 년이 조작한 거지? 그치. 우리 장손이, 내 금쪽 같은 손주가. 하지만 넋이 나간 채 세상이 무너진 표정을 짓고 있는 강태우를 보자
어머니의 말문도 막혀버렸다. 탐욕과 계산으로 가득 찼던 노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거대한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꿈에 그리던 재벌가 장손, 며느리 앞에서 떵떵거릴 수 있었던 권력, 남은 인생을 보장해줄 부귀영화, 그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진 것이다. 그 충격은 노인에게 치명타였다. 내 손주, 중얼거리던 어머니의 눈이 뒤집힐 듯 커지며 핏발이 섰다. 갑자기 몸이 기우뚱하더니 그대로 뒤로 뻣뻣하게 넘어갔다. 입가에는 하얀 거품이 흘러나왔고 팔다리가 제멋대로 뒤틀리며 경련을 일으켰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강태우는 넋이 나갔다가 몇 초가 지나서야 비명을 지르며 어머니에게 달려들었다. 엄마, 왜 그래? 엄마 정신 차려. 나는 그 아수라장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자신의 탐욕과 어리석음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결국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악인의 최후. 인과응보라는 옛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119를 눌렀다. 목소리는 더할 나위 없이 침착했다. 여보세요, 119죠? 여기 한남동 12길 38번지 펜트하우스인데요. 박순자라는 노인이 급성 뇌졸중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습니다. 구급차 보내주세요. 전화를 끊고 바닥에 엎드려 어머니를 끌어안고 오열하는 강태우를 보았다. 가슴속에는 티끌만큼의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다.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구급차가 시어머니를 싣고 떠나자 강태우도 넋이 나간 채 병원으로 따라갔다. 숨이 막힐 듯 답답했던 그 아파트가 드디어 완전한 정막을 되찾았다. 나는 그곳에 1초도 더 머물지 않고 곧장 내 진짜 집무실, 한강그룹 본사 꼭대기층 회장실로 향했다. 거대한 통유리 창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책상 앞에 앉아 최 변호사 팀이 밤새 정리해온 자산 리스트를 넘겨보았다. 두툼한 서류 뭉치, 그 한 장 한 장이 나의 어리석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지난 3년, 내가 강태우 가족에게 쏟아부은 돈이 얼마였던가. 일산의 아파트, 전액 현금으로 사서 그 인간 명의로 해준 게 15억. 그가 타고 다니는 제네시스 5천만 원, 부산 본가에 어머니 명의로 사들인 바다 전망 아파트 8억. 게다가 그의 회사 태우 이노베이션에 들어간 투자금과 무이자 대출, 한강그룹 하청으로 꽂아준 프로젝트 수익까지 합치면 50억이 넘었다. 수없이 한도 초과가 떴던 가족 카드의 3년치 결제액은 무려 3억에 달했다. 숫자들을 보고 있자니 헛웃음이 나왔다. 나는 사랑을 키운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탐욕스러운 기생충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던 셈이다. 대표님. 맞은편에 서 있던 최 변호사가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현행법상 혼인 기간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 특히 임의명의 이전이 완료된 부동산은 이혼 시 전액 환수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회사 투자금의 경우 사기 투자 및 부부 공동 재산의 불법 유용으로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자금 추적 결과 법인 자금 상당액이 강태우와 내연녀 김겨울의 개인 계좌로 흘러가 사치품 구매와 유흥비로 쓰인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환수는 필요 없어요. 내가 말을 자르자 최 변호사가 의아한 듯 되물었다. 그럼 어떻게 그 인간이 빈털터리가 되는 꼴을 봐야겠어요. 내 목소리는 서리빨처럼 차가웠다. 최 변호사님, 지금 당장 한강그룹 법무팀 명의로 태우 이노베이션의 내용 증명 보내세요. 첫째, 그룹과 관련된 모든 하청 및 협력 계약을 즉시 파기합니다.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진행하세요. 둘째, 24시간 내에 그룹에서 지원한 상업대출 원금과 이자 총 32억 원을 일시 상환하라고 통보하세요. 만약 갚지 못하면 그 즉시 법원에 파산 신청 넣고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최 변호사의 눈이 번뜩였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확실하게 숨통을 끊어놓는 방법이군요. 그런 인간들한텐 자비란 사치죠. 나는 서류를 덮었다. 자수성가한 청년 사업가 행세하는 걸 좋아했죠. 내 피를 빨아먹지 못하게 됐을 때 그 번지르르한 껍데기가 얼마나 버티는지 지켜보죠. 그 후 며칠간 나는 강태우의 세상에서 철저히 증발했다. 그의 모든 연락처를 차단하고
그룹 업무에만 몰두했다. 대신 강태우의 비참한 소식은 비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내 귀에 들어왔다. 내가 자금줄을 끄는 바로 다음 날 태우 이노베이션은 식물인간의 산소호흡기를 뗀 것처럼 즉사했다. 협력사들은 줄줄이 계약을 해지했고 은행빚 독촉이 시작되었으며 월급이 밀린 직원들은 사무실을 점거하고 난동을 부렸다. 번듯한 사장님 소리를 듣던 강태우는 하루아침에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쥐새끼처럼 도망 다녔다. 그리고 그를 홀려놓았던 김겨울의 태세 전환은 누구보다 빨랐다. 병원 쪽 정보통에 따르면 그녀는 시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지 사흘 만에 조용히 낙태 수술을 받았다. 뱃속의 아이가 더 이상 재벌가로 들어가는 뒷장권이 아니라 짐덩어리가 되었다는 계산이 끝난 것이다. 더 볼만한 건 그 다음이었다. 강태우가 빚쟁이들에게 시달려 정신이 없는 틈을 타 김겨울은 그들이 동거하던 오피스텔로 돌아가 침대 및 금고를 털었다. 강태우가 비상금으로 숨겨둔 현금 몇천만 원과 폐물들을 싹쓸이한 뒤 증발해버린 것이다. 그녀가 강태우에게 남긴 건 문자 한 통이 전부였다. 강태우, 넌 그냥 쓰레기야. 다신 연락하지 마. 우린 이걸로 끝이야. 비서가 이 내용을 보고할 때 나는 수백억짜리 해외 인수 합병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었다. 고개조차 들지 않고 무심하게 한마디 던졌다. 알겠어요. 배신자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결말. 이보다 더 완벽한 인과응보가 있을까? 일주일 후 한강그룹의 연례 비전 선포식이 열렸다. 관례대로라면 명예회장인 아버지가 나서야 했지만 이번엔 내가 직접 무대에 서겠다고 고집했다. 행사 당일 나는 몸에 딱 맞는 순백의 샤넬 슈트를 입고 머리를 우아하게 올렸다. 화장은 평소보다 조금 더 강렬하고 뚜렷하게 했다. 내가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가 핀 조명을 받는 순간 객석을 가득 메운 수백 명의 기자와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해외 요양 중이라던 소문이 주인공, 한강그룹의 신비주의 공주가 예고도 없이 세상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한강그룹 대리회장 한지은입니다. 마이크를 타고 흐르는 내 목소리는 명료하고 힘찼다. 그 목소리는 회장 안을 가득 채우고 생중계 카메라를 통해 전국 각지의 TV 화면으로 송출되었다. 나는 침착하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그룹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파격적인 개혁안을 발표했다. 눈앞에서 별처럼 터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 나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것을 장악했다는 짜릿한 전율이 온몸을 감쌌다. 같은 시각, 서울 변두리의 곰팡이 핀 반지하 방. 강태우는 지지직거리는 고물 TV 앞에서 불어 터진 컵라면을 먹고 있었다. 화면 가득 내 얼굴이 클로즈업되는 순간 그의 손에 들려있던 플라스틱 포크가 툭 하고 국물 위로 떨어졌다. 그는 보았다. 자신이 궁상맞다, 격 떨어진다며 무시했던 그 여자가 상상조차 못했던 화려한 모습으로 세상의 정점에 서서 모두의 찬사를 받고 있는 모습을. 뉴스 하단에 흐르는 자막이 그의 눈을 찔렀다. 한강그룹의 후계자 한지은, 경영 전면 등판, 재계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부상, 한강그룹, 한지은. 너무나 익숙하지만 단 한 번도 연결지어 생각해 본 적 없던 두 단어가 거대한 망치가 되어 그의 뒤통수를 후려쳤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누렸던 알량한 성공, 손쉽게 얻었던 부,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서 나왔는지를. 그리고 자신이 제 발로 걷어차 버린 복이 얼마나 거대한 것이었는지를. 뼈를 깎는 듯한 후회와 억울함이 독사처럼 심장을 물어뜯었다. 그는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곰팡이 핀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찢어진 손등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가 잃은 것은 단순한 아내가 아니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도 닿을 수 없는 찬란한 세상 그 자체였다. 무대 위에서 쏟아지는 박수갈채를 받으며 나는 우아하게 허리를 숙였다. 수많은 카메라 렌즈를 응시하며 생각했다. 오늘부로 내 인생에서 강태우라는 이름은 흔적도 없이 지워졌다고. 그는 이제 내 기억 속에 머물 자격조차 없는 존재니까? 강태우 가족의 몰락은 내 예상보다 훨씬 더 처참했다.
태우 이노베이션의 파산으로 그는 빈털터리가 된 것도 모자라 수억 원의 연대 보증 빚까지 떠안았다. 일산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지만 빚의 이자도 갚기 부족했다. 뇌졸중 후유증으로 반신불수가 된 시어머니는 혀가 굳어 말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로 똥오줌을 받아내야 하는 짐짝이 되어버렸다. 병원에서도 아파트에서도 쫓겨난 그들은 결국 서울에 처음 올라와 살았던 곳, 도시 외곽의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반지하 방으로 기어들어갔다. 눅눅한 습기와 하수구 냄새가 밴 그곳에서 한때 강 대표라 불리던 남자는 낡은 추리닝 바람으로 인력시장을 전전하며 일당벌이를 했다. 그 돈은 빚쟁이들의 이자를 막고 어머니의 약값을 대기에도 턱없이 부족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방구석에 누워 웅얼거리는 발음으로 나를 저주하고 도망간 김겨울을 욕하고 자기 아들을 원망한다고 했다. 그리고 강태우는 밤마다 벽을 보고 짐승처럼 울부짖는다고 했다. 그들의 삶은 생지옥 그 자체가 되었다. 물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내 인생은 새로운 챕터를 맞이했다. 그룹 경영 전면에 나선 후 나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그만큼 살아있음을 느꼈다. 나는 내가 비즈니스 체질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불가능해 보이는 프로젝트를 성사시킬 때의 쾌감은 거짓된 사랑노름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짜릿했다. 아버지가 주선한 정략결혼 상대와의 만남 또한 순조로웠다. 이서준. 명망 있는 재벌가의 후계자이자 나와 격이 맞는 남자. 처음에는 그저 비즈니스 파트너 정도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내 예상을 기분 좋게 배신했다. 그는 젠틀하고 스마트했으며 무엇보다 나를 존중할 줄 알았다. 그의 눈에는 탐욕이나 계산 대신 순수한 호기심과 호감이 담겨 있었다. 당신을 보고 있으면 마치 전장으로 출정하는 여왕 같습니다. 어느 날 까다로운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온 나에게 그가 웃으며 말했다. 그럼 서준 씨는요? 내 왕이 되고 싶으신가요? 농담처럼 던진 질문에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내게 다가와 손등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말했다. 아니요. 저는 여왕님께 검을 바치고 함께 싸우는 기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 순간 꽁꽁 얼어붙어 있던 내 심장 한 구석이 툭 하고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우리의 약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다. 정재계의 거물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나는 맞춤 제작된 드레스를 입고 이서준의 팔짱을 꼈다. 쏟아지는 축복 속에서 짓는 내 미소는 가식이 아닌 진짜였다.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진정한 행복은 나를 희생해서 누군가를 받드는 게 아니라 나를 더 빛나게 해주는 사람과 나란히 서서 걷는 것이라는 걸. 약혼식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 서울에는 부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이서준이 직접 운전하는 차 안에는 감미로운 재즈 선율이 흐르고 있었다. 신호 대기 중 차창 밖으로 비에 젖은 도시의 네온 사인이 흐릿하게 번졌다. 그때였다. 인도에서 비틀거리던 앙상한 그림자 하나가 차도로 뛰어들더니 우리 차 창문에 몸을 던졌다. 쾅, 쾅, 쾅. 뼈만 남은 손이 유리창을 미친 듯이 두드렸다. 술과 절망에 찌들어 흉측하게 일그러진 얼굴이 유리에 바짝 붙었다. 강태우였다. TV 뉴스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한 몰골이었다. 쓰레기 더미에서 갓 기어나온 노숙자나 다름없었다. 빗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지은아. 한지은.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그가 쉰 목소리로 절규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나 좀 봐줘. 나 지금 사는 꼴 좀 보라고. 불쌍하지도 않아? 내가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할게. 개처럼 길하면 길게. 지은아. 나는 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그를 응시했다. 마치 나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낯선 타인을 보듯 무표정한 얼굴로. 내 마음속에는 증오도, 연민도, 그 어떤 감정의 파동도 일지 않았다. 그는 내 인생의 길바닥에 고여있던 더러운 웅덩이였고 나는 이제 새 구두를 신고 깨끗한 대로를 달리고 있었다. 웅덩이 따위는 피해서 지나가면 그만이었다. 이서준은 그가 누구인지 묻지 않았다.
그저 미간을 살짝 찌푸리더니 무전기를 켜고 뒤따라오던 경호 차량에 짧게 지시했다. 처리해. 순식간에 검은색 벤에서 건장한 경호원 2명이 내렸다. 그들은 짐승처럼 울부짖는 강태호의 양팔을 거칠게 낚아채 차에서 떼어냈다. 그리고는 길가에 고인 흙탕물 위로 가차없이 내동댕이 쳤다. 으아! 강태호는 차가운 빗물 속에 처박혀 비명 같은 신음만 토해냈다.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었다. 이서준이 내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부드럽게 말했다. 보지 마요. 더러우니까? 차가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갔다. 빗속에서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울부짖는 비참한 그림자가 백미러 속에서 점점 작아지더니 이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시선을 거두고 환하게 불이 켜진 앞 유리를 바라보았다. 입가에 희미하지만 단호한 미소가 번졌다. 잘 가라. 나의 어리석었던 과거여. 이제 나에게는 눈부신 미래만이 남아있을 뿐이다.